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저와 절연했던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해왔었죠. 아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와 저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빠는 평생 저와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된 거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음식 배달을 하던 엄마의 눈에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는 바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엄마와 한바탕 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위로해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이 약간 풀린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워 노려보고 있자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했는지 소파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또다시 오열을 했고, 저는 아빠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표출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 아직 19살이야.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아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힘든 일이 좀 있다길래 위로해 줬던 것뿐이야. 몸을 섞어야 바람이지. 대화 몇 마디 한 게 어떻게 바람이야? 아까도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더니 애한테까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몸을 섞어야 바람이라고? 그럼 서로 입 맞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어떻게 바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직까지 그 여자의 립스틱이 당신 입술에 묻어 있잖아. 변명할 걸 변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김 비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던 찰나 내가 붙잡아주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날 못 믿는 거야?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빠 입술에 바람난 그 여자의 립스틱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도 엄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살 거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아빠 얼굴만 보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는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봐도 아빠는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설득하면서 가정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 했어요. 저희 가족은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식당 일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는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잘못을 한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정신병에 걸린 엄마를 싫어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면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불안했던 삶이 아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고 아빠도 매일 의심하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더 이상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을 만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오다 보니 어느새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단둘이 모녀지간 데이트를 했었어요. 서로가 바쁜 삶 속에서 오래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행복했었죠. 엄마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좋은 날에 아빠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와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제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누가 봐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설마 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엄마가 갑자기 경직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본 엄마는 그 남자에게 거침없이 돌진했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자가 뒤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빠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뛰어가더니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엄마는 눈앞에 보인 여자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 남자 본처다. 그러는 너는 뭔데? 이놈이랑 지금 둘이서 극장에까지 온 거 보니까 둘이 나 몰래 데이트 중이었나 본데 너희들 딱 걸렸어. 이래서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그만 청산하자고. 내가 당신을 봐줬던 건 그래도 은영이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죽겠어. 쪽팔리게. 저 여자 왜 저래? 누가 바람인데? 남녀가 영화 보러 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강우 씨, 저런 여자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대?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냥 나랑 살자.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며. 나랑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돈 많잖아. 그래. 나도 이 사람이랑 그동안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이혼하고 갈라서자. 어차피 은영이도 제 앞가림할 나이 됐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잖아.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를 두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엄마보다 중요해? 지금 가버리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저에게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불쾌하다면서 영화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희 모녀 앞에서 아빠를 데리고 극장을 나가 버렸어요. 그날 아빠는 저와 엄마를 극장에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와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의 아픔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에게 악착같이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저는 아빠와 평생 절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아닌 2번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잠깐 만난 상간녀에게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드셨는지 살면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많은 술을 드셨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던 도중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이 좀 늦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엄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바닷가에 같이 가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해져 엄마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무조건 받았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위급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분명 집에 계셔야 될 엄마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서둘러 병원을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엄마 옆에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엄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는지 결국 삶을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다면서 괴로워했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숨을 거둔 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는지 피해자인데도 장례식 비용까지 대신 결제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던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와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 곁을 지켜줘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빠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많은 걸 도와줄 정도로 제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뒤 결혼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지인 몇 분만 있었을 뿐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아빠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저는 부모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넌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9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냐? 이딴 음식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국은 짜고 밥은 설리고서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밑반찬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매일 노력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네가 불쌍해서 받아줬지만 이제 9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인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봐줘야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치꾸리만큼 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짱 박혀 있어? 그냥 셈이 따라 살림이나 배우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집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너는 그냥 밥숟가락만 뜨면 되는 건데 굳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이 해결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지. 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그래. 그것도 모자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침부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원.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먹어야 되겠다. 이 나이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만들었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너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순 있겠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모는 항상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도 별로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온 거라 시모는 그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말투에 무관심한 모습은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시모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아침 입맛에 안 맞아 먹지도 못했지? 앞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마,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내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그날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알아요? 그냥 전처럼 음식 해주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재수 씨 음식은 돼지를 줘도 안 먹을걸? 너무 맛이 없어. 그래도 대가족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 생활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지. 요즘 물가도 비싸서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하루빨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사람 한 명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뭘 배우고 자라왔겠어. 어머니 말만 제대로 들었다면 온 가족이 이 고생 안 하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당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간 하나 못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랑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알려주신 대로 따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라는 건 나를 그냥 가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정말 힘들게 취직한 회사고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순 없어.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좋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어요. 결혼 초에는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날 남편과 따로 대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점점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듣게 되자 제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웅크려지게 되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더욱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었고 남편도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과는 다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 때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모는 어디 가고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마음을 표출했어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밤마다 숨죽여 눈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한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말까지 더듬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즐겁지 않다면서 이혼에 대한 확고함을 보였습니다. 9년 만에 저희 부부는 금이 가게 되었고
저도 좋은 감정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꺼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를 거실로 불러 세웠어요. 이혼을 결정했다고? 그럼 너만 나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자는 여기에 놔두고 너 혼자 짐 싸서 나가라. 능력도 없는 네가 우리 손자 키웠다가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 제가 성우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네가 데려가면 일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학교 다녀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는데 네 옆에 있으면 학교 다녀온 뒤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애를 방치하려고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이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정말 데려가고 싶다면 너한테 있는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가거라.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내 손자 데려갈 생각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넘기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손자 너한테 남겨주마. 내 아들이 너랑 보낸 9년의 시간 되려 위자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던가. 내 큰딸이 변호사인 거 알지?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와 비교가 되겠니? 시모는 갑자기 제 아이를 주지 않겠다며 데려가면서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아이를 주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참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전 재산을 압수당했고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장 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저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아이는 저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얼굴 보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믿고 행동했던 건데 전 재산 압수하고 애까지 뺏어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출발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재산은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가게 될 교육비라고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을 눈물로 힘든 삶을 보내왔어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의 곁을 따라가고 싶었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변호사인데 상속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 변호사는 제가 상속 지분 1순위라며 문자로 보낸 주소로 일단 와달라며 아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려 했지만 문득 엄마를 떠나게 하고 저에게 상처 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적힌 위치로 가보게 되었고 어느 저택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좀 전에 통화했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아이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방문을 열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에 방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9년 만에 절연한 아빠가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9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차마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었다며 아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솔직하게 내연녀와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어요. 돈 많은 여자를 바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 몰래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극장에서 들키게 된 거라며 그때 당시 아빠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싫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상간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다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악재가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가 걱정돼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신 죄 없는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저는 아빠가 되려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현재 저에게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빠가 나타나 많은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이용해 시댁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친 그 인간들에게 한 맺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전 재산을 압수당했던 거와 아이까지 뺏겼던 걸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3달 정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 옆에는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돌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살면서 부족한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극장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과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게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6살인 제 아들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평생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병으로 떠났는데 아빠까지 병으로 떠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없는 이 아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보려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보단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이복 동생인 거고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기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 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